매일 아침 꼭 챙겨야 할 뉴스 딱 3개만 골라서 깊게 들여다봅니다. 뉴스 세계 시간인데요.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지훈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종배의 시선집중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검색하시면 바로 뜨니까요.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의견도 달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 가보죠. 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폭력 혐의로 고소한 피해 호소인 측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비서직을 수행하는 4년의 기간 동안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고소인의 법률 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가 어제 한국 성폭력 상담소, 한국 여성의 전화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이 범행 발생 장소를 특정을 하면서 전형적인 위력 성폭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장례위원회는 기자회견 재고를 이날 요청했었으나 변호인 측은 장례 기간 중 최대한 기다렸고 저희 나름대로 최대한 예우를 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이제 그 핵심적인 관건은 그러니까 그 진실이 규명이 될 수 있느냐 사법적으로. 네, 그렇죠. 일단 그렇죠. 일단 이제 그 고소인 쪽에서 이제 경찰에 가서 조사를 받은 상태인데 이제 거기서 그러니까 그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피고소인인 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상식적으로는 그 수사는 네.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피고소인이 이렇게 되어버리면 공소권 없으면 끝난다면서요, 그냥.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조사를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예.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몇 건의 어떤 경우를 예를 들면서 비록 그 처벌을 목적으로 않지만 진실 규명 차원에서 수사를 한 적도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던데요. 그렇죠.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진실 규명을 위해서 하는 경우가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 거고요. 예. 근데 지금은 사실 이거보다는 만약 한다면요. 다른 게 지금 좀 문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예컨대 서울시 안에서 뭐 방조를 했다든지 아니면 누설이 됐다든지 그런 부분을 통해서 밝힐 가능성은 있지만 이걸 전면적으로 밝히기는 좀 어렵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공소권 없음 사안이기도 하고 네. 이게 내용을 다 확인할 수가 없어요. 성범죄의 특성상 이게 두 사람이 있는 은밀한 장소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해자, 뭐 가해자라면 가해자라고 표현할 수 있는 가해자의 반론건들이 보장이 돼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게 없는 상황에서 이것을 확인할 수는 사실 없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가 되고 조사 진행은 사실 쉽지는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피해 호소인 측에서 이야기한 바에 따르면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러니까 그 고소인이 서울시에 피해 사실을 수차례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제대로 조치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방조 및 묵인을 한 혐의로 그 고소를 그러니까 수사를 촉구를 하고 또 지금 예를 들면 그 피해를 주장하시는 분에 대한 2차 가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어제 변호인은 추가로 고소를 했다라고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또 수사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그러니까 직접적이진 못하더라도 조금 다른 루트를 통해서라도 실체적 진실에 좀 가까워질 수 있지 않겠느냐 좀 이런 기대는 좀 모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곽우신 기자가 이제 표현한 실체적 진실에 가까워진다와 네.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를 확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얘기가 좀 다른 거죠. 네, 그러니까- 완전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확정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통상적 사법적 저는 피해자와 그러니까 가해자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고소인과 피고소인이라고 표현을 하든 네. 양쪽의 의견을 다 듣고 거기서 어떤 주장이 맞설 경우에 거기서 어떤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이제 그렇죠. 결국은 키가 되는 것인데 그 절차가 재판 절차고요. 수사 절차, 재판 절차 그런 절차를 거치는 거고요. 네. 그래서 그 반론권을 보장을 받습니다. 재판을 하면서 피고인이 되면 재판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피고인이 되면 피고인의 반론권이 보장된 상태에서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보장이 지금 안 돼 있기 때문에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는 어려웁니다. 그렇지만 곽 기자가 지금 설명한 것처럼 그 근처에 갈 수는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요. 그런 점에서 사실은 그 이제 서울시에서 그러니까 일단 그 자체 이제 감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서울시청 안에서 이 전개 과정이 어떻게 됐는가에 대해서 일단 먼저 자발적으로 일단 조사를 하는 그 이제 그 과정이 시작이 되느냐 이것도 사실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서울시가 일단 감찰을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단체들에서요. 또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국회 차원에서 진상수사단 이야기도 나오고 있기는 하거든요. 물론 이제 좀 통합당이 좀 열정적으로 뭐 국회가 먼저 나서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정의당이나 다른 야당들 같은 경우는 일단 좀 서울시와 경찰에서의 과정을 좀 지켜본 뒤에로 좀 신중하게 접근하는 모양새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어쨌든.
가장 직접적이고 확실한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는 건 이미 사라졌기 때문에 그럼 그 제2차, 3차 수단으로 뭐가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좀 많이 깊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그리고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어제 밤늦게 입장 내놓은 게 있었죠. 네, 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사망 및 성폭력 혐의와 관련해서 사과의 뜻을 밝혔는데요. 강훈식 민주당 수석 대변인을 통해서 예기치 못한 일로 시선 공백이 생긴 데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라면서 피해를 호소하는 여성의 아픔에 위로를 표한다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된 데 사과드린다. 당은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된 데 대해 사과드린다. 그러니까 그 이런 상황이 무엇인지 혹시 이제 그 강훈식 수석 대변인이 이제 그 전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추가 설명이 혹시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좀 기자들이 물었을 때 아주 구체적으로 대답한 건 아니었지만 이제 장례 기간 동안에는 이 아무래도 의혹에 대한 언급을 좀 양해해 달라고 여러 번 기다려 달라고 했는데 이제 사안의 시급성과 중대성 때문에 회의 전에 말씀드린 거다 뭐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또 진상조사 요구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이 고소인 측에서 추가 입장을 내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보고 더 얘기하겠다 이런 정도로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제 당 차원에서 뭔가 그 자체적으로 조사를 한다든지 또 그러니까 제기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당 차원에서 결론을 내려서 입장을 표명한다든지 이것은 이제 고소인의 2차 입장 표명까지 보고 판단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지금 네, 아직 그 그렇습니다. 얘기는 안 나온 겁니다. 당 차원에서 뭘 하겠다 얘기는 안 나온 겁니다. 그래요. 그 이후에 하겠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어제 입장 표명은 일단 도의적인 입장 표명 이렇게 네, 이제 그렇죠. 보면 그러니까 네, 그 일단 그 정도죠. 성격을 그 정도로 이제 네. 보면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사법적으로 좀 또 하나의 문제가 불거지는 게 이게 이제 그 어떻게 해서 이제 고 박원순 서울시장 쪽으로 그러니까 그 고소가 이루어졌고 조사가 이루어졌던 것도 어떻게 흘러갔는가. 네. 이것도 지금 이제 상당히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것더라고요. 전달이 지금 됐냐 안 됐냐 이 부분이거든요. 네. 경찰청 입장에서는 청와대에 보고한 건 사실이다. 음. 당시 조사가 진행된 이후에 그렇지만 다른 데는 보고한 바가 없고 알려준 바가 없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네. 서울시나 뭐 청와대도 같은 입장이거든요. 아마 이것도 사실 만약에 누가 알려줬다면 뭐 공무상 비밀 누설죄라든지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확인이 이제-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그 고소장이 제출된 게 8일 오후 4시 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사를 받으면서 9일 오전 그러니까 새벽까지 고소인 1차 조사를 받았다고 했거든요. 네. 근데 그날 이제 그 박원순 전 시장이 모든 일정을 취소를 하고 잠적을 한 게 이제 9일 당일이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발견된 게 10일 새벽이었으니까 그러면은 그 사이에 이 정보가 어떻게 전달되었느냐. 그러니까 경찰이 알고 있었고 경찰에서 고위급에서 소위 고위급이라는 분들이 회의를 했고 또 청와대에도 알린 것까지는 이제 확인이 된 건데 지금 또 약간 갈리는 게 서울시에서 이것을 알고 나름의 이제 대책 회의를 했다. 라는 식의 좀 보도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 쪽에서는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전달하지 못했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정보가 어떻게 샜는지 요것도 이제 어떻게 전달되는지도 좀 물음표 중에 하나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아시겠지만 SNS 등을 통해 가지고 소위 고소장이라고 하는 그렇죠. 그 이 정보지 비슷하게 돌았었잖아요. 근데 이제 고소인 측에서는 자신들이 작성한 자료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근데 내용을 보면 내용 중에는 사실은 고소했던 내용과 상당 부분 유사해요. 유사하고 또 피해자를 특정하시는 부분들이 나와 있어 나와요. 가지고 이건 또 누가 어떻게 작성해서 유출된 건지 이 부분도 또 지금 네. 물음표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규명해야 될 게 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죠. 네, 내년도 최저임금이 8,720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올해보다 130원 오른 거고요. 인상률은 1.5%였습니다. 최저임금 제도를 시행한 1988년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이었고요. 월급으로 환산하면 182만 2,480원으로 2만 7,170원 오른 셈입니다. 이게 참고로 IMF 외환위기 때 인상률은 2.7%였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번에는 1.5%다. 네, 역대 최저입니다. 이게 이제 공익위원들 아니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공익위원들이 처음에 이제 좀 조정안으로 냈다가 조정이 도저히 이제 안 될 것 같으니 네. 1.5% 인상안으로 못을 받고 이제 표결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민주노총 측 추천 노동위원들은 그 사용자 위원들이 삭감안을 철회하지 않는 거에 반발해서 애초에 불참을 했고 네. 한국노총 추천 위원들도 1.5% 안에서 도저히 그 공익위원들이 못을 박자 이것은 사망 선고다라고 반발을 하면서 모두 집단 퇴장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16명이 남아서 표결을 했는데 네. 9대 7이었거든요. 공익위원이 근데 공교롭게도 9명이고 남아있던 사용자 위원이 7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찬성표를 던진 9명이 공익위원 숫자 9명하고 딱 공익위원 맞는다. 수대로 그대로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용자 다 빠졌죠. 쪽에서는 삭감하자고 주장을 그렇죠. 했던 네, 거고. 그래서 사용자 위원도 그 2명이 퇴장을 했습니다. 네. 그래요. 이제 이게 이제 어떤 그 코로나19 여파라고 코로나죠, 하는 게 사실은. 결국 네. 이제 경제에 미치는 그 여파가 너무 크다 보니까 네. 사실은 그러니까 노는 노대로 사는 사대로 어떤 그 자기 논리를 가지고 이제 그 접근을 했던 것 같고 아마 그 어느 해보다도 아마 그렇죠. 뜨거웠던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최저가 될 수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 많이 올라갔었거든요. 최저임금 자체가 네. 이번이 제 인상률 낮은데 문제는 노도 안 되고 사도 안 되는 상황. 그래서 공익위원회 의견대로 간 것 같아요. 너무나 입장이 대립되고 또 코로나라는 어떤 중대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노 쪽도 못 드는 거고 사 쪽도 못 드는 거고. 예. 그래서 아마 강행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강행되는 경우도 잘 없습니다. 다 퇴장하고 그냥 공익위원들 모여가지고 찬성을 해버린 것 결과거든요. 사실은 네.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물론 항상 격렬했고 항상 많이 파인도 빚었습니다만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더라도 시한을 넘길지언정 이렇게 빠르게 공익위원들이 주도를 해가지고 안을 관철하는 경우는 많이 없었기 그렇죠, 거의 때문에 없었죠. 그만큼 좀 이제 관에서 좀 더 정부 입장이 좀 많이 반영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또 이제 아무래도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이제 생계비 보전 차원의 측면보다는 일자리 보전에 조금 더 방점을 찍고 좀 결단이 나온가 싶기도 한데 조금 뭐 여러 좀 논란이 또 나올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의제기 절차는 남아 있는 거잖아요. 네, 뭐 어쨌든 최저임금법에 따라서 내년도 이제 1월 1일에 효력이 발생하는데 그 고시가 되기 전에 노사 양측이 모두 이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이의 제기를 하면 이제 그 노동부 장관이 판단을 해가지고 재심의 요청을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재심의를 한 적은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8월인가 이제 그 최종 고시 8월 5일입니다. 8월 5일이죠. 이제 그 전까지 이의 제기를 하면 네. 검토는 할 수 있지만 할 수 있는데 그게 받아들여져 가지고 네. 바뀐 경우는 거의 없는 네, 걸로 한 번도 있어요. 없었습니다. 일단 없었다. 그렇죠. 그러면 그 8월 5일이 되면 그냥 도장 꽝 꽝. 이렇게 된다라고 보면 되는 거겠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사극에서 온 방 붙이는 비슷한 근데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으로 넘어가죠. 네,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의 측근이 설립한 신생공연기획사가 이번 정권 들어서 이 청와대 및 정부 행사 용역을 좀 대거 수주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네. 오늘 한겨레가 보도한 내용이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2년 10개월 동안 정부 행사 용역을 22건 이 회사가 수준을 했다는 겁니다. 이제 네. 맡은 행사 중 15건은 문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규모의 행사였습니다. 그래요.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전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그 탁현민 비서관이 이전에 이 일을 했던 탁현민 프로덕션의 소속 조연출 출신 두 사람이 이 2016년 말에 노 바운더리라는 공연기획사를 설립을 했는데 이게 2017년 8월 17일이었죠.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얼마 전에 있었던 6.25 한국전쟁 70주년 기념식까지 총 22건의 행사 용역을 수주를 했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이 회사가 이 탁현민 비서관이 청와대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정부 행사 관련 실적이 없는 신생업체였고 네. 또 지금 법인 등기 시점이 2018년 3월입니다. 근데 그 이전에도 5건을 수주를 했다라는 거거든요. 네. 또 매출도 2018년 9억 5천만 원 정도, 2019년 20억 원 가량 정도로 크게 올랐다. 그래서 지금 물음표 좀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반론은 좀 있었습니까? 그래서 기사를 좀 인용을 해보면요. 그러니까 네. 탁현민 비서관과 청와대 쪽 모두 대통령 관련 행사는 보안 사항이라는 이유를 들으면서 해명에 응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네. 다만 이제 청와대가 법이나 규정을 어긴 게 없고 내부 감사에도 문제가 없었다라고 전했다고 하는데요. 또 이제 회사의 대표 역시 청와대나 탁현민 비서관이 행사 관련해 직접 연락한 일은 별로 없다라고 해명했습니다. 확인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양을 이제 청와대에서 이제 발주를 했는데 이 업체가 수주를 했는지 좀 확인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 이제 가장 눈에 들어오는 것은 법인 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도 용역을 맡았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통상적인 경우에 이제 비춰본다면 정부 발주 사업에 대해서 법인 등기도 없는 곳에 이 발주가 간 경우는 사실은 정말 이례적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요건 아니지만 그런 경우가 드물죠. 네. 법인한테만 일단 요건에 맞게 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예. 그 부분도 사실은 좀 확인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회사, 그러니까 다른 업체 인터뷰를 통해서나 아니면 시민단체 입을 빌어가지고 한겨레가 지적을 하는 거는 이게 좀 전례가 없는 특혜고 또 공공계약의 공정성 원칙이 훼손된 거 아니냐 좀 이런 의혹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탁현민 비서관과 특수관계에 있는 인사들이 세운 회사에 일종의 어떤 이 뭐랄까 친분 관계를 이용한
특혜, 봐주기, 시계 일감 몰아주기 아니었느냐, 그러니까 이런 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일단 이건 좀 관련 규정을 좀 찾아봐야 될 게 이게 무슨 뭐 정부 뭐 필요한 물품 네. 지금 납품받는 공개 입찰 같은 공개 거죠. 입찰 이런 그 조항이 제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안의 성격상 이거 공개 입찰이 될 수 있는 성격은 아니에요. 제가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되는데 네. 일반적으로 물품 같은 경우 공개 입찰을 해야 되고요. 아니 근데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참석하는 행사를 그러면 몇 달 전에 고지하고 대통령이 참석하는 행사 이렇게 안 진행이 되죠. 되니까 지금 공개 입찰합시다. 뭐 그건 그게 대통령 안 된다는 거죠. 동선 지금 예. 공개하고 이건 안 되죠.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수의 계약이 가능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면 공개 입찰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떤 절차와 기준에 따라서 그럼 발주를 하는가? 그렇죠. 이 규정을 좀 먼저 확인해 봐야 되는 거 약간 아니겠습니까? 달라요. 일반적인 무슨 입찰을 하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아마 수의 계약 같은 형식으로 할 건데 네. 그래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예. 뭔가 절차와 규정에 따라 할 건데 그 절차 규정을 다 준수했느냐 아니면 그 절차 규정을 어기고 과도하게 좀 혜택 같은 걸 줬느냐 이게 지금 핵심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관건은 이제 그 청와대 발주 행사의 거의 상당 부분을 탁현민 그 비서관이 관장을 해왔다는 것은 공지의 사실인데, 그렇죠. 근데 탁현민 비서관하고 특수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세운 회사에 이게 좀 같다라고 하는 것들은 분명히 좀 검증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그렇죠. 현상이라고 검증이 봐야 돼야 되는 됩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네. 또 한 가지는 법인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청와대 행사가 발주가 됐다라고 하는 걸 이걸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 두 가지가 규정상으로 확인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제대로 된 건지 아니면 위법이나 탈법적 부분이 있는 건지 네. 좀 얘기가 좀 돼야 될 것 그러니까 이제 같습니다. 공연 기획이라는 컨텐츠의 특수성이 또 아무래도 있다 보니까 이것을 뭐 지금 단계에서 이게 무조건 특혜다, 뭐 아니면 일종의 일감 몰아주기다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겠습니다. 또 특히나 탁현민 비서관이 예전에 이제 공연 기획을 쭉 해오면서 같이 일했던 스태프들이 만들었던 회사라는 점에서 뭐 본인 입장에서 호흡이 좀 잘 맞고 본인의 그걸 이해할 수 있는 쪽과 일하는 걸 선호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어쨌든 정부에서 공적 자금이 투입돼가지고 세금을 통해서 하는 행사들인 만큼 철저한 그 공정성이 담지가 돼야 되는 거는 뭐 두말할 필요가 없는 그렇죠. 사실이기 네.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인 해명과 좀 이게 필요해 보이지 않나. 그러겠네요. 그 이제 뭐 오늘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이제 공식적인 뭐 해명이든 설명이든 이게 있을지 좀 나오겠죠. 기다려 봐야겠습니다만 아무튼 통상적인 관행과 보편적 상식에 기초해서 본다면 좀 점검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그 두 가지가 이걸 좀 점검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좀 짚고 넘어가야 네.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점 확인하면서 오늘 뉴스 세계 마무리하죠. 곽우신 기자,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